1930년대를 넘어가기 전에 일단 잠깐만 배경 지식을 보고 갈게요. 우리가 식민지가 됐던 1910년은 아직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입니다. 1차 세계대전이 1914년에 일어나니까. 그리고 이제 1918년에 끝나고 1919년에 3.1운동이 일어나죠. 그리고 다시 1929년 미국에서 대공황이 일어나고 그 대공황의 여파로 전체주의 국가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이제 이탈리아, 독일, 일본입니다. 그런데 이제 얘네들이 일으키는 전쟁이 2차 세계대전인데 우리는 일단 세계사를 할 건 아니고요. 우리 한국사랑 연관돼서 일본의 팽창을 한번 볼게요. 아까 말했던 미국의 대공황으로 전 세계 경제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일본 역시 이걸 피할 수는 없었겠죠. 일본은 대공황으로 경제가 급격히 침체되자 그럼 어떤 방법으로 자기네들의 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로 결정을 했냐면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입니다. 방법은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이게 전체주의 국가의 특징이죠. 그러면 이제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자기네 나라의 경제 상황, 경제 악화를 해결해 보겠다고 했는데 그럼 어디로 가냐? 얘네가 갈 때 일단 일본이 갖고 있는 건 한반도가 있죠. 자, 한반도를 발판으로 해서 먼저 남만주 철도 폭파 사건을 조작하면서 어디로 갑니까? 만주로 갑니다. 이 정도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1930년대, 1931년에 만주를 침략하면서 만주 사변을 일으켜서 만주 먹어요. 만주를 일본이 점령하면서 만주국이라는 걸 세우죠. 그리고 다시 37년에는 드디어 중국 본토를 공격합니다. 중국 본토를. 중국 본토랑 전면전을 한 아마 유일한 나라일 겁니다, 사실. 중국 역사상. 중국 역사상 중국이 아닌 외국이 여기서 말하는 중국이 아닌 외국이라는 게 사실 뭐 우리 중국 역사 배우다 보면 한쪽 말고 위에 북방 유목민족들이 있잖아요. 우리 너무나 많이 배웠잖아요. 흉노족이라든지, 그쵸? 거란족이라든지, 이런 북방 유목민족 말고, 그들 말고, 중국과 중원민족과 함께 쭉 역사를 전개했던 그 애들 말고, 다른 쪽에서 중국 본토를 공격한 유일한 나라입니다. 영국의 아편전쟁은 그건 전면전이 아니죠. 전면전입니다. 이건 전면전. 37년에 중국 본토를 치면서 태평양 전쟁이 시작한다고 볼 겁니다, 이제부터. 근데 사실 2차 대전하면 태평양 쪽에, 아시아 쪽에서는 이렇게 일본이 먼저 전쟁을 일으키고요. 유럽 쪽에서는 좀 늦죠? 39년입니다. 39년.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태평양 전쟁이다라고 부를 때는 중국 대륙 본토 친 거 말고요. 일본이 어디를 치면서 하와이 진주만을 치면서 태평양 전쟁이 시작됐다고 봅니다. 여기요. 일본이 하와이 진주만에 정박해 있던 미국 함대를 공격하면서 41년이죠, 이때가. 31년, 37년, 41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고요. 미국 전쟁에 개입하고요. 44년 미국이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폭탄 투하하면서 전쟁이 끝나는 거죠. 45년에 전쟁이 끝난다. 이건 세계사적인 얘기고요. 여기와 관련돼서 우리는 어떻게 전개될까 보자는 얘기입니다. 아까 일본이 본격적으로 대규모의 전쟁을 시작하는 게 31년이었죠. 만주사변부터 기억하셔야 됩니다. 만주사변부터. 자, 우리가 역사를 이렇게 보면 한반도가 있고 여기 일본 본토가 있잖아요. 물론 일본 본토가 훨씬 우리보다 큽니다. 영토는 더 넓어요. 하지만 더 넓은 일본이 한반도, 자기네보다 적은 영토인 한반도를 점령하는 것도 어마어마하게 힘든 일인데 만주는 훨씬 넓은 땅이야. 물론 여기 인구가 많지 않다 하더라도 공간적으로 이렇게 넓은 만주 전체를 지배하려면 정말 많은 인원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37년에 얘네가 무슨 깜찍한 짓을 했습니까? 중국 본토를 쳤어요. 중국 본토는 비교가 안 돼요, 사이즈가. 게다가 인구는. 그럼 이 많은 사람과 물리적인 공간을 전쟁으로 하려면 저 얼마나 많은 물자와 사람이 있어야 될까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즉, 일본 본토에서 일본인들만 갖고 오는 택도 없어요. 게다가 37년에 일본 본토 치면서 전쟁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41년에 하와이를 공격했지요.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얘네가 뭐 하는지 아십니까? 동남아시아 전체를 다 여기 점령하게 돼요. 보세요, 한번. 얘네 이때 꿈이 전 세계 지배인데, 여기 보시면 지금의 만주 비롯해서요, 중국 이 정도, 남북까지, 그 다음에 인도 차이나 반도, 말레이 반도, 인도네시아, 필리핀까지 공격을 합니다.
얼마나 많은 물자와 얼마나 많은 인원이 필요했는지 상상하십니까? 그러니 당연히 일본이 벌일 수 있는 정책은 뭐밖에 없습니까? 전시 동원 체제인 겁니다. 그래서 제목이 전시 동원 체제와 민족 말살 통치라는 제목이 안 나와도 상상하셔야 돼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지. 이렇게 전선을 넓혀 이 수많은 땅에 가서 공격하고 공격으로 끝나면 안 돼요. 점령해야지. 점령하고 지배해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인력과 물자가 필요했을까? 오케이. 그러니 당연히 가장 먼저 식민지가 된 조선을 탈탈탈탈 털어야죠. 일본인 갖고는 안 되잖아요. 조선인 동원해야겠죠. 사람만 동원합니까? 물자 동원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니네는 우리를 위해서 함께 싸워가 아니야. 니네도 우리야가 돼야 돼. 니네도 일본인이야. 그래야 영혼을 바쳐 싸울 거 아닙니까? 그러려니 어떻게 해야 돼? 조선민족은 없어가 되는 겁니다. 그럼 조선민족은 뭔데? 조선민족이란 건 처음부터 없었어. 그냥 일본인이야. 이렇게. 그래서 민족 말살이 나오는 겁니다. 이 제목은 당연한 결과예요. 전쟁을 확장하고 전선을 넓혀가면 더 필요하겠지. 그래서 30년대와 40년대는 이 전체입니다. 전시 동원 체제와 민족 말살 정책이 쭉 펼쳐질 겁니다. 일단 30년대 초반부터 보시면 30년대는 일단 우리를 한반도를 뭐로 만드는 거야? 병참 기지로 만들어야죠. 병참 기지는 군사 용어죠. 군사 용어. 군대가 전쟁을 하려면 전투원들도 물론 있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이 전투원들이 먹고 입고 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전에 조선의 전쟁도 볼 때 어때요? 식량 싸들고 가잖아요. 그게 없으면 현지에서 조달해야 돼. 점령해서. 내가 식량을 안 싸들고 가면. 그지? 그 마을을 점령해서 그 마을 거 뺏어 먹어야 돼. 왜? 군인들이 먹어야 싸울 거 아닙니까? 그러니 군대가 전투를 하기 위해서 모든 자원을 보급해주는 보급기지를 우리는 병참기지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일본이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조선을 뭘로 만드는가? 병참기지, 보급기지로 만들겠다. 이게 30년대 병참기지화 정책인 겁니다. 그러려면 보급기지를 했잖아. 그럼 뭘 보급할 건데? 식량과 물자. 식량과 물자를 보급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공장을 굴려야겠지요. 가동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군수 물자들을 생산해야겠지. 군인들을 위한 군복부터 군화, 사수하게는 신발끈까지 다 나와야 되는 겁니다. 자, 일제는 제공황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일본, 한국, 만주를 하나로 묶으려고 했어요. 근데 일본, 한국, 만주를 묶으려면 일단 일본과 한국은 있지만 만주를 먹어야지 묶을 수 있겠죠. 만주를 하나의 경제 블록으로 만들고자 했다. 이게 만주를 점령했잖아요. 그래서 31년에 만주를 점령하여 만주는 드넓은 땅입니다. 이 드넓은 땅에 예전부터 조선인들이 건너가서 사실 불가능할 줄 알았어요. 이 변형사가. 왜냐하면 위도가 굉장히 높아서 변형사가 될까 했는데 역시 우리는 바다에서 나무를 키울 수 있어요. 이 만주 땅에 변형사를 지었죠. 농업과 원료의 공급지대로 삼았고 이 넓은 만주를 그럼 여기서 원료를 공급해서 어디로 가져오는가? 조선으로 갖고 와서 조선에 뭐가 있습니까? 공장이 있으니까. 만주보다 더 빨리 식민지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만주에서 원료를 키워서 조선 북부에 있는 공장에서 물건을 만드는 것이. 이런 방법을 썼습니다. 한반도 북부를 공업지대로 만드는 자 무슨 공업? 식민지 공업이야. 얘들아 뭐 앞에요. 식민지가 붙으면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공업화는 자체적으로 그 나라가 성장하기 위한 힘이 되죠. 하지만 식민지 공업화는 탈탈 털리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일본으로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그게 식민지여서 식민지가 앞에 붙으면 어떤 느낌을 가지면 되냐면 영혼까지 털려간다. 쥐어짜서 영혼까지 쥐어짜서 뭔가를 생산해서 그걸 다 털리는 게 식민지예요. 식민지 공업화 정책을 추진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일제는 전쟁에 필요한 여러 물자들, 군수 물자, 근데 군수 물자를 만주에서 원료를 만들어서 한반도 북부의 공장으로 갖고 온다고 무인으로 돌아갑니까? 전자동화예요? 아니에요. 공장에서 물건 만들려면 사람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거기서 일할 사람이 군수물자와 인력을 효율적으로 수탈하기 위한 병참 기지화 정책을 수행했다. 이 과정에서 일본의 독점 자본들이 한국에 대거 진출했고 그들은 석탄과 철 같은
공장 굴리려면 사람만큼 역시 동력 자원이 필요하죠. 공장을 굴려야 되니까요. 지하 자원이 풍부한 왜 북부지방인지 아셔야 됩니다. 남한과 북한을 우리가 봤을 때 남쪽에는 평야가 많고요. 북쪽에는 산간지대가 많잖아요. 산간지대의 지하 자원이 상대적으로 풍부합니다. 그래서 북부지방에 뭘 만든 겁니까? 발전소와 공장을 만든 겁니다. 발전소를 건설했고 군수산업과 관련 있는 군수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철강이라든지 그죠? 화학이라든지 이런 게 발달해야 됩니다. 왜냐면 무기 만들기 위한 기본적인 작업이죠. 금속과 기계화학 공업 등에 돈을 투자했다. 한편 일제는 공업 원료를 확보하고자 만주가 부족한 거지. 그래서 광산 개발, 면화 재배, 양모 생산, 면화와 양모 있어야 군수 물자들 만들 겁니다. 옷도 만들고 담요도 만들고 가방도 만들겠죠. 자, 독려했다. 특히 대공황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일본 방직업자들에게 일본 방직업자들이 왜 어려움을 겪는 거야? 원료도 없지만 팔 데도 없는 거야.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원료와 시장. 그게 바로 식민지입니다. 봉이에요. 원료는 싸게 가지고 오고 제품은 비싸게 파는 한마디로 봉. 식민지를 정의하면 뭐다? 봉. 봉이 되는 겁니다. 방직업자들에게 원료를 공급하기 위해 그러면 일본 방직업자들에게 원료를 공급하려고 우리나라는 어떻게 했냐? 강제적으로 야 니네 뭐해 이거 심어 라고 말합니다. 너무 시험에 잘 나오는 거죠. 1930년대 가장 대표적인 농촌 정책 남면 북양 정책. 남면 북양 정책. 항상 다 줄임말이죠. 자, 뭘 줄인 거야? 남쪽에다가는 면화를 재배하고 북쪽에선 양을 키워 양털 쓸 겁니다. 양 먹을 거 아니에요. 양털 쓸 거예요. 이게 남면 북양이죠. 그러면 남면 북양 정책은 뭐야? 아까 말했던 일본 방직업자들에게 원료를 공급하기 위한 거야. 면화라는 원료, 양털이라는 원료를 공급하기 위해서 조선에서 남면 북양 정책을 실시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농사 짓던 집에서 갑자기 논을 다 갈아엎고 면화 키우려는 얘기예요. 농사 짓던 집에서 갑자기 너네 다 그거 갈아엎고 뭐 양을 위한 목축지대를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 결과 경성, 수원, 인천, 대전 등 전국 각지에 일본 자본가들이 세운 직물 공장도 늘어났고 이러한 정책은 한국 농민을 찾아 왜? 농민이 먹을 거 쌀 재배도 못하겠는데 지금 이렇게 바꿔버렸겠죠. 그러면 지주들이야 돈이 되니까 하겠지. 어머 소장농들한테 농사시키느니 여기다가 면화 재배하면 일본인 지주들이 아니 일본 공장주나 아니면 중독해서 비싸게 좀 비싸게 사준대. 그럼 뭐 하겠어요? 바로 눈 갈아엎고 거기 면화 재배하겠죠. 그럼 그 땅에서 일하는 소장농은 쫓겨나겠죠. 자, 쫓겨납니다. 농촌 경제를 더 피폐하게 만들었다. 그럼 우리 친구들이 물어요. 선생님, 항상 마지막엔 더욱 피폐해졌다. 이렇게 나오거든? 봐봐. 1970년대 토지조사 사업으로 농민들은 더욱 피폐해졌다. 20년대 삼면형식 계획으로 농민들은 더욱 피폐해졌다. 1930년대 병참기지화와 남면 북양 정책으로 더욱 피폐해졌다. 즉 어디까지 가는 거죠? 그러게요. 이렇게 10년대 이만큼 더욱, 20년대 이만큼 더욱, 30년대 이만큼 더욱. 지금 40년대는 어떻게 되죠? 40년대는 더. 왜요? 싹 뺏기니까요. 어디까지 내려가는 거죠? 끝이 없나요? 글쎄요. 해방되면 나아지나요? 좀 나아집니다. 좀 나아져요. 나아질 때도 있어요. 당연히 나아져야지. 어쨌든 이건 뭐야? 10년대, 20년대, 30년대, 40년대 더욱입니다. 사실 역사를 배우다 보면요. 식민지 이전에 우리 조선시대 때 어떻습니까? 조선시대 때도 보면 농민들의 생활은 별반 나아지지 않았다. 왜요? 선생님 대동법을 했잖아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계속 떨어지죠. 오케이. 식민지 공업화의 문제점. 그냥 공업화가 아니라 앞에 수식어로 식민지가 붙었잖아. 영혼까지 탈탈탈 털린다 그랬잖아요. 문제점을 도표로 한번 볼게요. 일제의 식민지 공업화 정책으로 미쓰비시, 노그치 같은 일본의 독점 자본들이 한반도에 대거 진출할 수 있었다. 이들은 전기화학, 기계, 금속 등의 중화학 공업에 군소물자를 만들려니까요. 중화학 공업에 주로 투자했다.
특히 중일 전쟁은 아우 이건 일본의 영혼도 털 겁니다. 중국 본토를 치는데요. 중일 전쟁 이후에는 군수공업의 원료를 획득하기 위한 철, 석탄, 광업 부분이 강조되면서 진화 자원이 풍부한 한반도 북부를 중심으로 여러 공업지대가 만들어지죠. 그러나 이는 조선 총독부가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보다 무슨 개소리예요. 무슨 조선 식민지 조선의 균형적인 발전을 꾀하겠습니까? 일본 독점 자본의 이득을 우선시한 결과였다. 당연하죠. 이 때문에 한국은 광복 이후에도 산업 간의 불균형. 그래서 우리가 분단됐을 때 초창기 분단 초기에는요. 전기가 모자랐어요. 남한에. 발전소가 다 어디 있었으니까. 북한에 있었으니까. 전기가 없었어요. 왜냐면 남북한이 너무 다르게 발전했고 여기다가 일본이 거다 뭐 중화공업장 발전소를 다 만들었기 때문에 남한은 북한에서 전기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광복 후에도 산업 간, 지역 간 불균형 이런 문제를 안게 되었다. 이렇게 나왔죠? 여기 보시면 남한 지역과 북한 지역이 나왔는데 확실히 남한 지역은 경공업 중심이죠. 인쇄, 식류, 방직, 그지? 반면에 북한 지역 같은 경우는 화학, 가스, 전기, 금속 압도적이죠? 중화공업의 비중이 그죠? 반면에 남한은 경공업의 비중이 훨씬 높습니다. 이렇게 불균형하게 발전되었다 얘기입니다. 자, 여기는요. 민족 말살 정책은요. 다음 주에 이어서 할게요. 오늘 일단 여기까지 보겠습니다.